네. 네, 그 완초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황 선생님의 발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네. 집합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는데요. 이제 인터스텔라랑 집합을 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너무 이제 근데 영화를 보니까 좀 이제 차원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찾아보면 찾아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또 어려운 개념을 배제하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보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영화 선생님 안 보셨?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어떤 기후 위기라던가 이제 그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쿠퍼라는 이제 나사에서 일했던 남자가 있고 이제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퍼가 이게 우연하게 어떤 나사 기지를 발견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가서 어떤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우주예요. 일단 배경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걸 좀 설명을 안 보고서 말을 하면 좋은데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좀 스크립트를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전체 집합의 이제 바깥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생각하면서 집합 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집합 바깥을 생각해봤어요. 전체 집합 바깥.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과 이제 그 안에 있는 집합들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을 바라보는 내가 전체 집합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집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 바깥에서 전체 집합의 전체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집합 바깥에 있는 세계는 나를 포함한 세계입니다. 혹은 우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즉 우주 바깥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상하기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전체 집합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치 게임처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내가 상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고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나는 전체 집합을 세계 혹은 우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 이렇게 뭐 집합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 바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의 세계인 거죠. 우주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빅뱅 이후에 이제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 바깥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라던가 가설 같은 게 있겠지만 명확하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어,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이 무언가를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전체 집합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집합 바깥은 마치 이 우주 바깥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혹시 이해되셨는지? 그럼 네. 우주 바깥은 집합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우주 바깥은 집합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 바깥은 저희가 집합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집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주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서 저희가 특정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집합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정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 집합안을 이제 여기가 이제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지방, 이제 물뿐만 아니라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제 수소나 헬륨, 뭐 학교나 회사에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물건과 이제 저희가 눈, 코, 입, 귀로 느끼는 어떤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소로 이제 규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집합 안에 주어진 것들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집합 안에 보통 저희가 수학할 때 여기다 뭐 저희가 지금 숫자를 집어넣고 있지만 이 집합 안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빵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동물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이 집합 전체 집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을 이용해서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 이제 평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전체 집합이 2차원 세계라고 가정을 해보면 2차원 세계는 평면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평면 세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평면인데요. 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를 생각하고 부피와 질량을 생각할 수 있지만 2차원 존재인 우리는 이제 평면에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 어떤 것들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생각들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에 한정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로만 우리가 집합을 구성할 수 있고 우리의 세계에서 원소를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틀렸다는 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만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이제 영화를 보고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흑백 평면 2차원 세계에서 이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흑백 어떤 평면 만화에서는 컬러를 상상하거나 아니면 입체적으로 뭔가 움직이거나 그런 걸 떠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보시면은 머피가 처음 딱 장면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빠랑 막 싸워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 이거 유령이 망가뜨렸다고 하면서 오빠가 막 비꼬거든요. 유령을 네가 정말 봤냐?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유령을 시끄러운 유령을 봤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이제 머피는 이제 유령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유령의 실체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유령의 존재를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 어떤 대상으로 삼고서 그것을 이제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머피는 여기서 말하는 유령을 어떤 집합의 원소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그 다음 설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차원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제가 좀 봤는데 이제 라틴어로 이제 멘시오라는 게 이제 측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 이제 좀 이렇게
개념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점이 찍어지면 이제 0차원이고 점과 점이 찍어져서 어떤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면 1차원, 이제 점이 다시 세 개가 찍혀가지고 면적을 나타내고 평면이 될 수 있으면 2차원, 그다음에 점 하나가 더 찍혀서 어떤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입체적인 것들이 되면은 3차원,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이 더해져서 입체가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면 4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입체적으로 살고 있는 3차원의 존재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더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논의를 위해서 이제 현상과 실제라는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실제가 있고 현상이 있는데 실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있으면은 책상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죠. 근데 이 책상을 사람마다 이제 보는 각도나 어떤 빛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보이겠지만 앞에서 보면은 이게 사다리꼴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옆에서 보면 또 이제 또 측면에서 다르게 보이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 자체가 실제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어떤 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감각적인 이미지, 이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들은 위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고차원은 저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차원은 고차원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 D자가 디멘션의 D자고요. 이제 좀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좀 그려봤는데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아까 말했던 실자와 현상이라는 걸로 이제 2차원의 존재들에게 실제와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평면 세계에서 이제 야구공처럼 둥근 구가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평면에서 그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그 구가 작은 원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이 원의 구의 둘레에 맞춰지면 이제 원이 커졌다가 다시 붕 뜨게 되면은 다시 원이 작아질 거예요. 평면 도형의 입장에서 그 구를 바라본다면 그 구가 평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평면 도형 입장에서는 그 구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어느 쪽으로 불려봐도 동그랗다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평면의 존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만 그렇게 구가 지나감으로써 아 뭐가 나타났다 사라지네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현상으로 이제 대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또 동그란 구의 형태는 실제고 그다음에 구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보이는 평면에게 보이는 그런 건 이제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어 시간으로 이제 설명 대치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존재는 시간을 현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실체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 시간이 허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늙어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이 현상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음,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음, 그 쿠퍼가 블랙홀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이제 4차원 공간에 테서럭트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머피의 방이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어떤 병렬로 한꺼번에 들어갈 보일 수 있게끔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장 너머로 이제 쿠퍼가 이제 머피를 보잖아요. 이렇게. 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에서는 어른이 된 머피가 이렇게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쿠퍼는 이제 어릴 적의 머피를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장 건너편에서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시계의 시침을 조절해가지고 그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머피한테 넘기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도 그 뭐 가지 말라고 이제 스테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책장 건너편에 있는 머피는 그걸 어떤 고차원에 있는 그런 걸 이제 현상으로 느끼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그 쿠퍼는 그걸 이제 시간의 실체를 보고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대응해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늙은 딸과 정정한 이제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내가 그 유령이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고차원과 이제 차원을 나누는 기준점과 저차원이 있다면 이제 저차원은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 고차원은 실체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이제 그런 시간 이상으로 강한 힘은 중력과 이제 사랑이고 이제 영화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력은 이제 공간을 휘게 만들고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피와 이제 쿠퍼를 연결시키게 만든 건 이제 그 사랑이고.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설명은 이제 관련돼서는 첫 번째 생각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설명이 제가 발표를 자주 안 해봐서 잘 못했는데 일단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현상과 실제가 있고 저차원과 고차원을 나누는 그 중간 지점에서 저차원은 그 어떤 그 차원을 나누는 힘을 현상으로 느끼지만 고차원에서는 그걸 어떤 전체적으로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집합의 어떤 표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을 보면 다 이제 가로로 표현을 하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차원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던 이 집합이 옆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형태일 수도 있는 거, 이런 분류로 새로운 어떤 집합의 세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은 정육면체니까 6개가 있지만 더 많은 그런 면적을 가진 도형 같은 경우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더 확장을 해서 계속 늘려보면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늘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겹쳐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차원보단 3차원이 더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집합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소가 집합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구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원소를 그냥 내 임의대로 배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시의 어떤 집합들을 내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더 임의적으로 어떤 원소와 이 원소에 포함된 집합들을 더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초콜릿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묘화라던가 이 전묘화의 점 하나하나가 이 밤송이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의 어떤 픽셀 하나 그리고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이 3차원 하나하나의 어떤 좌표 하나하나가 다 어떤 원소 집합을 품고 있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매트릭스까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상의 정보를 다 주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상의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집합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걸 조작하는 관리자 임의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던가 그런 걸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이 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돼가지고 발표가 좀 중구난방이 됐는데 어쨌든 되게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집합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 일단은 완초수에 어울리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의 완전 초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11개월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정말 모르겠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근데 이건 일반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제 어떤 기질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외골수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뭔가 제가 보는 면이 되게 좀 시야가 좀 굉장히 좀 좁은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아이한테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스스로한테 좀 어떤 좀 스트레스 받는 면이 좀 제가 있고, 그리고 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이번 가을부터 텍사스로 옮겨서 가르치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텍사스에서 자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배경이 전혀 공유가 되지가 않고 또 언어도 짧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열고 어떤 얘기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 자, 그걸 굉장히 지금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소위 이제 제도권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피드백이 되어지는 방식이 안 되도록 제가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굉장히 좀 애를 좀 쓰고 있는 건데, 그, 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거에 약간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아이가 나중에 지금 뭔가를 배워서 뭐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들을 할 때 어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에 약간 거의 비슷해요. 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수학적 지금 이렇게 보면 맞는데, 지금 오늘 공유하신 거는 상상이에요. 네네, 맞아요. 상상이고 약간 문학적 소양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수학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굉장히 조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도록 제가 좀, 근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제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너무 이제 저쪽에 어떤 절여져 있는 어떤 꼰대 정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말이 좀 어떤 잘못 전달이 되거나 할까 봐 제가 사실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장 존중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식을 단순히 한두 개를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좀 말이 좀 두섭이 나오는 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제가 좀 경영 수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번 학기. 근데 그 4, 50대 분들이 꽤 섞여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용기를 낸 거잖아요. 어떤 굉장히 오랜만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에 노출되어지는 큰 용기인데, 제가 그 용기를 충분히 좀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선생으로서 안 들어가지고, 좀, 그가 뭐냐, 약간 꼰대적인 정서에서 아는 거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유하신 것들은 상상이고, 약간 문학적 소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수학으로 치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집합이라는 매개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상이 있고 이 내 생각의 매개체가 있어요. 근데 그 매개체를 수학이라는 걸 쓴다고 해서 실제로 사유하는 게 내 생각이냐 이 수학적 매개체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 맞다 틀렸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수학적 매개체를 토대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으로서 내 생각이 나오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음, 수학적 매개체를 끌어들여서 이걸 내 생각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뭔가 세상에 없는 혼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수학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혼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왜냐면 나중에 지금 아이한테도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른으로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맥락에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정말 너무 모르겠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으로서 텍사스에 지금 당황하는 정서에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상력들은 계속 키워가시라. 그리고 어떤 충분히 누리시고 즐기시라. 하지만 뭐는 구분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지금 사유하고 있는 게 내 상상에 대한 거가 매개체냐 아니면 이거를 덧대가지고 탁 끌어들여서 그러면 이거는 뭐는 주장할 수가 없냐면 보편성은 주장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수학은 보통 흑백이 정확하잖아요. 오늘 네. 말씀하신 거에서는 다 이게 그러니까 저 계속 말씀드린 이 상상이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은 구하실 수 있을지언정 동의는 못 구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다 100이면 100 같은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음, 그래서 그게 섞여 있거든요. 말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감을 호소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동의를 구하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 상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규정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제도권의 방식으로 얘기를 단순하게 한다면 그냥 지금 어떤 인류가 어떤 지금 이 수학을 쌓아놓은 패러다임이 있어서 그 패러다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지는 라인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은 단순히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결국에는 어떤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꼰대적인 정서가 그냥 딱 되어버려 세상에 어려운 맛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 시절의 그 어떤 귀한 것들을 그냥 쉽게 잃어버리는 딱 그것처럼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또 그게.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각자의 어떤 생각의 방식들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부모나 어른이나 그렇게 된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약간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딱 경계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공감을 구하시는 것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랑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지금 구하실 수 있는 지점 딱 어디까지는 공감까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문학적 사유들을 발휘해 보았다. 하지만 그거는 수학은 아니에요. 집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벤 다이어그램 이게 어떤 2차원의 상황이니까 3차원처럼 생각하고 차원들이 쭉쭉쭉 확장해 나가면 약간 일종의 그런 복잡한 도형들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유가 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학적 사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수학적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게 수학적으로 어떤 게 비판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그냥 명확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학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 의미에서 오해이기 때문에
자, 그 지점만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아, 혹시 네. 좀 전달이 좀 될까요? 아, 네. 좀 이렇게 피드백 받고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써왔을 때 이거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수학적 그러니까 이걸 영화도 보고 이걸 좀 찾아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걸쳐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오늘은 발표를 못하고 아주 나중에 이제 좀 정리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집합을 공부하고서 좀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가볍게 어떤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으면 좀 더 제 말이 물론 사상 누각이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전달이 되지 죄송해요. 않았을까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네. 논리적이라고 하시는 거는 수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그 지점을 아, 계속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정서가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지금 아, 말씀하시기 재밌는데 단지 그게 수학이 아니라는 지점만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좀 발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상이 아, 틀렸다는 말하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 본인의 네, 그러니까 상상이지 네. 문학적 그러니까 제 소양이지 상상을 수학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틀렸겠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제가 불시시해요. 만든 그냥 수학적으로는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는 불시에 지나지 않지만, 근데 네네. 아이가 불시를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폄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한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좀 그러니까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걸 말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공감을 구할 수는 있지만 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문장 단 한 문장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공감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순간에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아, 입장에서는 또 공감할 그 공감까지만 논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은 공감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빙 돌려 하는 게 잘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걸 제가 특히나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안 돼서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치거든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저를 욕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진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럼 여기서 특히 아이 돌보시는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뭐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향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 슬랙에다가 어떤 아무 말 대잔치 올려주신 시가 있어요. 아, 이런 분이구나. 네. 이런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탁월하시. 저는 그런 시를 써볼 생각을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수학적인 걸 보면서도 그런 게 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유적인 게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는 문학적 사유에 대한 것이지, 만약 그 시를 보고 이 시가 이해가 가세요라고 하는 순간 독자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 사유가 틀렸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게 수학이 아니다. 네. 상상과 문학적 사유야. 수학에 있어서는 오버랩이 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분명히 어떤 물리와 수학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버랩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럼에도 영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정확하게 같은 영역이 아니라는 것만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타신게 뭐 아,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혹시나 이 어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오히려 이 공감이라는 점에서 이해 말고요. 하신 말씀들의 뉘앙스들은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서 혹시 다른 분들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감상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과 감상이라는 워딩을 쓰고 싶지 이 경우에는 수학적 이해라는 거에서는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합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전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어떤 그 상상과 감상을 나누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과 감상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이 해주실 말씀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딱 적합한 지점인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 수학적이가 타당한 지점이다라고 논하는 거에서 제가 그 모든 거에서는 다 커트를 할 거고요. 수학적으로는 타당한 문장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런 폄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어떤 그건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혹시 다른 분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얘기를 좀 들어면 안 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못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들으면서 블랙홀을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제가 너무 범, 답변을 좀 그거는 드리면 블랙홀이 집합으로 규정이 돼요. 정확하게는 아주 유의미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특정 기하학적인 공간이 되거든요. 그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던 유클리드 기하랑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에 어떤 그 최경 선생님께서 어떤 언급해 주신 비누막의 어떤 그 기하 구조가 있는데 블랙홀이 정확하게 그 구조를 어떤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극소 공면 혹은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도 조금 구분해야 되는 어떤 그 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도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보통 이제 그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중들이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써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떤 논문에 있는 실체들은 그것들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하학이나 물리학을 가지고 시공간의 종말을 논할 수 있느냐, 학문의 수학과 물리학의 범주에서 논할 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걸 정말로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정말로 시공간의 종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학문의 범주에서 제도권의 방식으로서 논해요. 여기 말하는 건 어떤 개똥 철학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해석들을 대중들이 차용하고 인용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들이 발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뭔가 알 수 없는 혼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걸 구분한 거예요. 역시 감상과 공감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게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것들을 누려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사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수학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음, 거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그쪽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를 명확하게 한다. 약간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보여준 그 모든 그림들은 다 기하학적으로 다 말이 되는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수학적 체계들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체계들은 어떤 인류가 쌓아온 굉장히 귀한 보화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만약에 이제 정말로 관심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전 그렇게 어떤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상들이 정말로 어떤 그 공감과 어떤 감상을 넘어서서 수학적으로 유효한, 즉 어떤 제도권의 방식으로 유효한 지점까지 넘어가려면 그 얘기는 필요 조건으로 뭘 요구하냐면 그 논문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읽어지는 방식으로 넘어가려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들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이게 어떤 학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다시 한번 비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든지 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을 한 거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유의미한 지점까지 가려면 그쪽 어떤 세부 분야로 가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런 거는 필요할 테니까 약간 딱 그 정도. 그래서 그 아이일 때는 그 모든 걸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전혀. 네. 제가 계속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제 모남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근데 선생님, 저기 블랙홀에 무슨 그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에는 물리학적 법칙이 작용하고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거에 맞는 수학적인 그 이제 트레이닝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블랙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제 물리학 전공으로 대학생이거나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보통 그쪽 분야의 어떤 대학원으로 가야지 비로소 사실 이제 이런 게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적인 그런 느낌들 말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공으로서 수학을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어떤 넘어가는 지점 중에 하나가 모든 집합의 집합은 집합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모으면 집합을 실제로 벗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집합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모순을 끌어내는 거가 보통 이제 수학 전공을 시작할 때 대학생들이 꼭 배우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잘 모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모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원소 한 개인
그 원소가 한 개인 것들을 다 모으자 하면 원소가 한 개인 게 도대체 뭐냐? 그럼 그거 여집합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실제로 정의가 안 돼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 정의가 안 된다라는 그 센스도 사실은 다 굉장히 어떤 제도권의 방식으로 수학적인 얘기거든요. 어떤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장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적으로 객체는 뭘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학적으로 그 원소란 무엇이냐? 그리고 원소를 모았다는 집합이 물론 저희가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알다시피 어떤 기준들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죠.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직문수 1강에서 얘기를 나눈 것과 같이 수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욕망했었냐면 집합이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그 규칙위에서 뭔가를 선언하는 게 그 보편 다다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밀레니엄 난제 제 1번 문제였던 연속제 가설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뭐를 수학자들이 20세기에 보이고 좌절을 하냐면 두 가지를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를 긍정하는 규칙을 정하면 증명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명제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규칙을 정하면 그 뭐를 그러니까 이건 수학을 다시 말하면 이건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규칙을 인간이 명확하게 선언하잖아요. 자연수를 긍정하는 규칙들을. 그러면 증명이 반드시 이게 지금 참이냐 거짓이냐가 불분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증명을 하지도 못하고 반증을 하지도 못하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도입해도 인간이 그 어떤 체계를 도입해도 옳고 그름을 논하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자체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옳고 그름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다 가둘 수 없다라는 거가 증명이 돼버려요. 이건 인간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학은 처음부터 한계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게 직문수 1강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공리를 세우더라도 옳고 그름은 말하지 못한다. 즉 집합은 명확하게 선언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해서 네. 죄송한데, 그러면 블랙홀의 어떤 그런 공식이 없었을 때 그 이전에는 블랙홀이 집합이 아니었다가 공식을 만들고 나서 집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어떤 것들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관측하고 관찰하고 관측하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그 태양을 돌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그것들을 물리적인 어떤 그 이제 실체들로서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2024년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암흑기 시절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물리적인 실체는 똑같았거든요. 해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인간의 이해가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 인간이 이런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어떤 한계들을 어떤 인식하고 있었지만 명료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패러다임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체가 바뀐다가 아니라 그 실체를 바라보면 인간의 시야 내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근데 그게 완벽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는 수학 자체는 태생적 한계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가 현대 수학이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 어떠한 규칙을 정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말할 수 없다. 모든 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가장 이제 좋은 예시가 이발사가 나는 머리를 안 깎는 사람한테 머리를 깎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쵸?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를 벗어나는 실체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다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결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 가령 제가 지금 그 아기를 대하면서 아기는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시야로 대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빈말에. 근데 너무 그게 중요하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그 답답하거든요. 그런 이름을 거 하고 지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진도 나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뭐가 좀 조심스러웠냐면 사실 저는 이런 상상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내 상상들을 서포트하는 것으로서 이 수학이 매개체로 쓰이기를 원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게 수학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수학에서 주장할 수 있는 지점과 아닌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게 문학 시간이 될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황희석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다음 그거 발표에 대한 피드백도, 저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 저도 이해가 됐고, 그 와중에 저의 일단 발표에 대한 감상은, 일단 그 영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좀 재밌는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좀 발표를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고, 좀, 어, 어, 특히 재밌었다고 생각됐던 부분은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3차원으로 뭔가 해석하려고 시도하셨던 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학적으로의 옳고 그름을 일단은 떠나서 일단 상상력으로만 봤을 때는 좀 재밌는 시도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절반의 발표에서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 어, 조금 추상적인 단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파고 들었을 때, 어, 조금, 음, 내용이 깊어질 수 있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뭐, 시간이 뭐냐, 공간이 뭐고 차원이 뭐냐만 가지고도 아마 엄청나게 생각이 지금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아마 철학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깊을 건데, 근데 그거를 이 짧은 발표 안에서 전달하려고 시도하셨던 게, 저는 그 시도 자체는 재밌었지만 이해하는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와닿는데 요거 발표를 들려니까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음, 그런 게 조금 아쉬웠었던 거고요. 근데 표현들은 평소에도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서 발표 자체는 너무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피드백 주셨던 것처럼 이런 상상력들이 저는 수학적인 연결고리와 연결되는 순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엄청난 이게 힘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상상력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발표가 엄청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큰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좀 기대가 됐고요. 그다음 지금 오늘 발표를 만약에 황희석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조금 더 본인만의 기준으로 어, 수학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정말 그건 기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블랙홀이 집합이다라는 것도 당장 이해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는 못 들었을 것 같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뭐 블랙홀이 집합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솔깃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황희석 선생님께서 좋은 그런 어, 텍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얘기가 담긴 소재,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발표가 재밌었고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적절히 훈련이 되시면 굉장한 포텐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이고 어 약간 제가 굉장히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고민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단순히 이게 기다 안 기다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맥락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해 잘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 여기 오히려 이제 아이들 키워보시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들과 잘지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많이 짧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어떤 없는 말을 둘러대는 사람은 이것도 그런 성격도 안 돼가지고 약간 그게 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 상상 선생님은 우주를 담는 분이구나. 집합을 볼 때. 보통은 집합을 볼 때 우주를 담는 쪽으로 생각이 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 이 집합 하나를 보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워딩을 가지고 어떤 우주 전체를 보는 거에서 연결해서 인터스텔라가 가는 그 사유를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게 어떤 한 인간의 미래함일 수가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그 어떤 수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어떤 여겨지는 지점과는 별개로 그 이게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거, 와, 우주가 그 어떤 한 사람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 아까 왜 그 벤 다이어그램을 왜 3차원으로 그리면 안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집합을 시각화해서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뭐만 갖고 있는 그림이냐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집합을 저희가 어떤 이제 집합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뭐만 가르쳐주는 정보냐 원소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밖에 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색깔을 취하거나 높이를 취한다는 게 벤 다이어그램 취상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합에 갖고 있는 시각화에 대한 것들을 보려면 또 그거에 맞는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조정해야 된다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R3의 어떤 예를 들어 R2나 R3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벤 다이어그램상의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해. 하지만 굉장히 유효한 상상들이라고 저도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참 그거를 앞으로 돌아볼 것 같아요. 당장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학 자체만 얘기하다 보면 답답할 많거든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해를 못하지? 약간 그러니까 어떤 꼰대적인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는.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주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 어떤 딱, 의미 좀 지엽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좀 그게 있어요. 이제 꼰대가 이미 되어버린 입장에서 그냥 사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겠다 여겨져서 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비록 어떤 지금 적어도 한 사람이 이렇게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되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좀 용기를 좀 내시면 좋겠고 혹시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감사한들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황희석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일 아, 처음 네. 시작할 때 나라는 존재를 전체 집합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설정을 하셨다가 중간에 이야기가 다시 나를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나를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렇게 논리가 아, 네. 있는지 그걸 좀 아, 설명을 듣고 네. 싶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제가 예전에 그 논문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스포자라서 뭐 거기에 어려운 수식이라던가 이런 건 하나도 이해 못하고 우주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우주라는 게 빅뱅 위에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근데 이 팽창하고 있으면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는 이 팽창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 계속 차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팽창하고 있는데 왜 그 팽창하면서 차지되고 있는 부분이 왜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단계 차원을 낮춰가지고 우주를 전체 집합 안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우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 집합 안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 바깥의 부분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팽창에서 차지되는 그 우주의 바깥의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제 저는 이 우주의 팽창하에서 차지되는 그 바깥의 우주 부분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 전체 집합 바깥의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라는 의미가 그러면 맞나요?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그 약간 시처럼 들으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논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감상으로 어, 들으십시오.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시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된 이 우주 있잖아요. 블랙홀이고 뭐건 이 우주 계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 전체를 제가 아까 그렸던 그 네모난 그 전체 집합 그 박스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처럼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바깥의 부분은 그 우주의 바깥의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건데 이게 좀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야, 이게 설명하는 능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로서 생각하면 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네. 단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설명이 꼬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되게 많이 부족하지 아쉬움이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납득을 시키고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시에 대해서 과학을 요구하면 그거는 예, 다른 그러니까 문제. 저도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뭐 어떤 과학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그렇게 치환을 시켰던 것 뿐이죠. 그냥 말로써. 네, 네네. 그래서 딱 감상, 어떤 그리고 상상 이로서 네, 최장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점이 굉장히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과여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랑 이걸 둘러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서. 근데, 어, 황희삭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책 보셨나요? 이게 신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어, 책 이름이 수학의 아름다움이 서사가 된다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 황희상 선생님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수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문학적인 소양이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되면 예쁠 수 있구나. 신기하다. 제가 첫 번째 수업 때 정의 말씀해 주신 너무 인상 깊어서 마음이 계속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 관점이라는 걸 문학 속에서 수학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수학의 관점에서 문학을 보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어.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발표. 네네. 네.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 그 노트는 제가 다음 주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데서 진도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노트는 그냥 한 차례 그냥 읽어보시거나 바쁘시면 안 읽어보고 그냥 들어오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진행이 되되, 황장 선생님께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들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비유들이 너무너무 와닿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우주 전체를 담는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약이 없을 수가 없는 약간 딱 그 정도로 보면 딱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레코드 여기서 정리합니다.